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죠. 이혼하는 사람들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지만 저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도 없을 겁니다.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도끼가 남편이었고 그 도끼를 갈아준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세상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구나. 전 그걸 결혼 4년 만에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제 호의를 어떻게 호구로 받아들인 건지, 제가 어떻게 그 호구짓을 끝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막 입학한 20살, 그해 봄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어요. 갓 대학생이 된 딸을 두고 두 분이 함께 떠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고아 출신이셨어요. 아버지도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어머니도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척이라고는 양쪽 어디에도 없었어요. 명절에 갈 곳도 경조사에 연락할 사람도 없이 저희 셋이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둘마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 20살의 저에게 세상은 정말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슬픈 건 슬픈 대로 저를 좀 먹었고 현실은 또 현실대로 저를 한기로 밀어버리더군요. 20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기에도 어린 나이에 저는 익숙하지 못한 법적 처리와 장례 등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 그리고 지방 도심에 있는 아파트 한 채였어요. 예금은 합치면 약 1억 정도 되었고 아파트는 시가로 4억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20살짜리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그 돈이 생긴 이유가 이유인지라 기쁠 수가 없었죠. 저는 그 돈을 손대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 회계팀에 취직해서 꾸준히 일하며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돈 많은 사람도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리는 집, 아플 때 엄마가 죽 끓여주는 집, 그런 평범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인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면서도 간절해지는 그런 감정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간절함이 제 약점이 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모임이었어요. 그 사람은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는데 묵묵하게 자기 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연애 초반에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서진아, 난 너한테 가족이 될게. 너 이제 혼자 아니야. 그 말이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구한테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었죠. 저야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냥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하러 간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 따뜻한 분 같았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앞으로 우리 애들이 네 가족이야. 외롭게 살았을 텐데 이제 안 그래도 돼. 그러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고 계셨는데 상대방은 신우이 같았어요. 정미야, 이번 며느리감 딱이야.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뒤에서 오지랖 부릴 놈이 하나도 없어. 고분고분하고 어찌나 순한지 내 마음에 쏙 든다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뒷배 좋은 며느리들 하나 필요 없어. 그저 시댁 식구 말 잘 듣는 며느리가 최고지. 순간 기분이 미묘해졌습니다. 제게 보여준 그 따뜻했던 눈물이, 그 꽉 잡았던 손이 전부 연기였던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돈 많고 능력 있고 뒷배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저를 선택해준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확 무너지진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그저 좋은 사람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시댁에 가졌던 신뢰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탓이겠죠? 그래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시어머니도 알고 보면 좋은 분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항상 쓰던 메모장 같은 일기장에도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 있어요. 일기를 쓸 땐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면 부모님의 부고 이후 가장 내용이 많았던 일기가 시댁과의 상견례였다는 것만 봐도 제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짝 삐끗한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쪽에서만 순탄하지 않았어요. 결혼 비용은 거의 제가 냈어요. 시댁에서는 요즘 세상이 반반이지 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는 말이 가족이고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제게 돈을 받아가서는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 제 돈을 썼고 말로만 약속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금전적인 것들은 어떻게든 다시 돌려받으려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하나 집요하게 관철시킨 게 있었어요. 신혼집 문제였어요. 서진아, 네가 가진 아파트는 월세 놓자. 우리는 전세로 가는 게 효율적이야. 월세 수입이 들어오잖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조건이 있었어요. 전세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가 가장인데 집 명의 정도는 내 이름이면 좋겠어.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땐 정말 어리석게도 사랑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전세금 7천만 원은 제 예금에서 나갔지만 계약서 이름은 남편으로 해줬죠. 다만 제가 회계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는 게 직업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에서 중개사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당연히 보관해뒀어요. 일처리는 확실히 하는 편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이 시작될 거라는 설렘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결혼 후 6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연애 때는 퇴근하면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소파에 누워서 게임만 했어요. 밥은 당연히 제가 했고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주말에 외출이 잦아졌어요. 물어보면 늘 회사 일이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어디 밖에서 바람 피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잠깐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운 건가? 이혼하자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그 친구한테 3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친구 와이프는 애 버리고 가버렸어. 지금 친구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할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다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게 어떤 건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전 오히려 감동했어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숨겨서 미안해하는 모습이 더 진심 같아 보였으니까요. 아직 어린 아이도 걱정됐죠. 저는 대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지 그랬어. 나도 같이 가자, 도와줄게. 아무래도 남자 손보단 여자 손이 더 편할 거야. 그런데 남편이 급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친구 어머니가 낯선 사람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셔. 내가 천천히 말씀드려볼게. 그리고 은우한테도 지금 힘들 텐데 더 이상 혼동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친구는 누구야? 내가 봤던 친구 중에 있어? 아니,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멀리 살고 있어서 나도 자주 못 보거든. 그래? 당신도 대단하네.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본 친구였을 텐데 애까지 신경 써주고. 솔직히 서운한 것도 있었죠. 그 시간에 저랑 시간을 보내줬으면 싶었지만 부모 잃은 아이에 대한 측은지심이 나쁜 건 아니었으니 오히려 제가 미안했죠.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시어머니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 예전에 내가 말한 그 친구 아이 있잖아. 그 은은의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애는 우리가 맡아서 키우면 안 될까? 갓 결혼한 아내에게 갑자기 남의 아이를 키우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는 당황스러웠어요. 그 아이를 측은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 주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를 잃었을 때 제가 생각났어요. 여러모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자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 애가 갈 곳이 없어. 보육원에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서진아, 너희 결혼하고 애도 잘 안 들어서는데 그 애라도 들여봐라. 걔가 애를 데리고 와줄 줄도 모르지 않니?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돕고 살아야지.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한번 봤는데 애가 별나지도 않고 구김살도 없이 밝더라. 그리고 너도 혼자가 돼봐서 잘 알잖니.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시어머니의 말은 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부모 없이 크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명절에 혼자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힘들 때 아무 말 안 해도 제 눈을 보며 괜찮냐고 물어줄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 그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책임감의 무게가 전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의 아이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미신도 남편의 눈물도 아닌 그 아이만을 생각해서 받아들인 일이었어요. 정말 긴 고민 끝에 수락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먼저 걸었습니다. 대신 입양이든 위탁이든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둘 다 갑자기 손을 내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복잡한 것까지 왜 하자고 그래.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돈도 돈이고 사람 품도 많이 들잖아. 맞아. 서류 같은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 일단 애부터 봐. 당신이 보겠다고 해야 정식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떨 줄 모르니까. 남편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아이를 봤다가 혹시라도 못 보게 되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애부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갔죠. 그렇게 애 키워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직접 보고 결정하라고 하다니. 그때는 그게 남편 나름의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애가 없는데 남의 애를 키우면서 섣불리 결정 지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곧 그 일은 흐지부지해져 버렸어요. 남편이 애를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이 할머니의 친척이 맡아준다고 했다고 들었죠.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종종 그 아이를 보러 주말마다 멀리 타 지역까지 갔다 오곤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남편이 애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짐작했어요. 제가 아이를 빨리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죠.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애를 가지지 못했으니 속으로 많이 착잡했어요. 그러다 결혼 4년 차쯤 된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으니까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불편해. 계단도 높고 겨울엔 벽에서 곰팡이가 피고 이러다가 무릎이라도 더 나빠지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 남편이 바로 맞장구를 치더군요.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엄마가 편한 대로 이사하세요. 이사하시게요? 그럼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어머니 많이 적적하실 텐데. 저희라도 가까이 있으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 힘들어서 안 돼. 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 좋아.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지 마누라 챙긴다고 엄만 뒷전이니? 그래, 뭐 네 말도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거리 있는 곳에 이사를 갔으면 싶은데.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말이지. 너도 알다시피 시골집 팔아봐야 1억도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며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시댁집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었어요. 아직 쓸만한 집이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싫다니 저야 뭐 시어머니 의견을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같이 모은 저축 있잖아. 지금 얼마 정도 됐지? 우리가 같이 돈 모은 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엄마 이사 비용에 좀 보태면 안 될까? 엄마가 지금 사시는 데가 진짜 열악해. 겨울에 내가 갈 때마다 걱정이거든. 솔직히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건 저와 남편이 2년 동안 같이 모은 돈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제 월급에서 나간 거였어요. 남편 월급은 쓰는 데가 많다면서 늘 제 월급 위주로 저축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진짜로 힘드신 거라면 가족으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뭐 어머니가 정말 불편하신 거면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들 내외가 선뜻 도와준다니 내가 다 고맙구나. 그런데 염치 없는 말이긴 한데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니? 네가 따로 모아놓은 것도 좀 있지? 그 이사라는 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잖아. 이삿짐 비용에 부동산 수수료에 집 보증금 차이까지 하면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좀 당황했어요. 부부가 함께 모은 저축도 모자라서 제 개인 저축까지 달라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건 비상금 성격이라서요. 정말로 저희 집에 목돈이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써야 할 거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또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예, 며느라가.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근데 나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겠니? 나한테는 너랑 아들밖에 없어. 남편 죽고 기댈 곳 없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 네가 나 생각하는 만큼만 좀 더 도와줘. 응?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만큼 도와달라니 돕지 않겠다고 하면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고 도와주면 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 같으니 너무 곤란했죠. 얼마 정도 더 필요하세요? 2천만 원만 더 보태주면 편한 대로 갈 수 있어.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응? 이건 빌리는 거야.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갚는다잖아. 그리고 엄마가 편한 집에서 사셔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잖아. 응? 우리야 좀 더 고생해서 더 모으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집인데 무슨 걱정이야.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거고 그냥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집 전세금이니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은 3천만 원에 제 개인 저축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을 시어머니 이사 비용으로 드렸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맙다. 이 은혜 내가 절대 안 잊을게. 그 뒤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사할 집이 정해졌죠. 저희 집과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 지방에서도 외곽 쪽인데다가 오래된 아파트라 금액대는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30평대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 살기엔 좀 큰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그 어머니 이사 갈 집 말이야. 좀 큰 것 같지 않아? 혼자 살면 작은 집에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굳이 큰 집으로 가시겠다고 한 거지?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 그 나중에 우리한테 애가 생기고 애가 크면 큰 평수 집 필요하잖아. 그래서 큰 집으로 가시는 걸 거야. 애가 생기고 애가 커지면 우리 집이랑 바꿔주실 거라고 하셨거든. 그 이야기에 저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는데 애도 못 가지는 저에게 화가 났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히고 한 보름쯤 전이었죠. 아가, 좀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사를 가는데 지금 집에 있는 가전이랑 가구는 전부 낡았거든. 냉장고는 10년 됐고 에어컨은 아예 고장이야. 그 새 집 가면 다 바꿔야 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어디가 싼지 알아봐 드릴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가 답답한 듯 말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이사 비용에 돈을 다 써버려서 가전 살 여유가 없어. 네가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니?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꼭 필요해. 에어컨 없으면 여름에 어떻게 사니? 그리고 세탁기도 돌아가긴 하는데 이 탈수할 때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밤에 돌리면 옆집에서 항의가 올 정도라. 어머니, 그 냉장고에 에어컨 세탁기면 꽤 큰 금액인데요. 저희도 진짜 돈 모아둔 거 거의 다 쓴 거여서. 알어. 그건 나도 아는데. 아니 내가 이런 부탁 아무한테나 하겠니? 네가 내 딸이니까 하는 거야. 비싼 거 사달라는 게 아니야. 적당한 걸로 골라줘. 엄마가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적당한 걸로라고 하셨지만 냉장고에 에어컨에 세탁기를 적당한 걸로 사도 몇백만 원은 나가잖아요. 솔직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편하게 생각하라며 엄마를 생각하는 만큼 해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직 애를 낳지 못하는 죄송함도 좀 끼어 있었죠.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거실에 놓을 장식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새 집 거실이 좀 넓거든. 장식장 없이 덜렁 비어 있으면 볼품이 없잖아. 그 큰 거 말고 적당한 사이즈로 이왕이면 좀 고급스러운 걸로. 엄마 평생 좋은 가구 한번 못 써봤어. 장식장까지. 속으론 좀 부담이 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네, 장식장도 같이 알아볼게요. 알아보는 건 내가 할 테니 넌 결제만 해줘.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하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봐. 시어머니의 칭찬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나도 드디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정이 저를 계속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결국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거실 장식장, 여기에 현관 신발장까지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금액을 합산해보니 거의 800만 원이 나갔어요. 카드 문자가 올 때마다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새 집에 냉장고가 들어가고 에어컨이 설치되고
장식장이 자리를 잡으면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았어요. 이사 전날에 제가 직접 가서 가전 설치 확인하고 장식장 위치 잡아드리고 그릇도 정리해드렸어요. 어머니가 고른 장식장은 생각보다 젊은 감각의 장식장이었어요. 다른 가전과 가구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보는 눈이 젊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새 장식장 앞에 서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서진아, 이 장식장 진짜 마음에 든다.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라 더 좋아. 거실이 확 살았어. 그 웃음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쁨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센스가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쁜 걸 어디서 알고 사셨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 할 때도 어머니한테 맡길 걸 그랬어요. 서로 그렇게 좋은 말을 주고받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예,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놓긴 했는데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걱정이야. 너도 와서 이삿짐 좀 날라주지 않을래?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이삿날에는 올 생각이었어요. 일보다는 감독을 하러 올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이삿날 당일에는 열심히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시어머니 새집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반쯤 잠이 덜 깬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들려오는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들, 호구 잘 잡았어. 전혀는 꿈에도 모르는 거 맞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잠이 확 달아났어요.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본능이 온몸을 붙잡았어요. 눈을 감은 채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당연하죠. 하은이 파견 끝나면 여기로 오면 되고요. 그 와이프한테는 엄마가 이사한 집이라고 하면 되니까. 엄마가 알아서 와이프가 여기 못 오도록 막아주면 돼요. 엄마가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만. 하은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파견이 끝나면 시어머니 집에 오는 걸까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로 다행이지 않니? 어떻게 이렇게 딱 괜찮은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했어? 이 아파트 들어올 때 서준이 돈이 5천이나 들어갔는데 전혀는 자기가 시어머니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완전 호구 중에 상호구야. 시어머니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4년간 우리 며느리, 우리 서진이라고 부르며 손잡아주던 사람의 웃음이 저렇게 차갑고 비열한 소리였다니.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호구라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슬슬 네 와이프 아파트도 건드려봐. 인감증명서 빼돌려서 근저당 설정하면 그것도 다 우리 거잖아. 너 걔가 못 알아차리게 잘 해결할 수 있어? 제가 알아서 해요. 들켜도 걱정 없어요. 걔는 제가 미안하다고만 해도 다 받아줄 사람이에요. 얼마나 쉬운데. 눈치채봐야 좋은 말로 구슬리면 알겠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불쌍한 척하면서 아무 핑계 대가며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면 다 받아줄걸요? 제 아파트에 근저당이라니. 게다가 인감증명서를 빼돌린다는 말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도 한편으론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잦은 주말 외출,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이사, 제 돈이 들어간 이 아파트의 정체,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저만 불리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도 없이 감정만 가지고 싸우면 그 두 사람은 발뺌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잘못 들은 거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눈을 꽉 감고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내겠다고. 그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고생했다 아가 라고 할 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럴 때 당연히 도와야죠.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웃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두 사람이 저를 계속 호구로 보고 경계하지 않아야 제가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건 변호사를 찾는 거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을 예약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새벽에 들은 이야기를 전했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들은 내용만으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요. 이 하은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집의 실제 명의가 누구인지, 남편분의 재산과 부채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흥신소를 통해 남편분 행적을 조사하시고 등기부 등본도 직접 떼보세요. 증거가 모이면 그때 법적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변호사 말대로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사했다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았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매수인 이름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이 아니라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게 이상했어요. 굳이 남편 명의로 할 거였는데 왜 어머니가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해가며 돈을 달라고 했을까 싶었거든요. 2주 후에 흥신소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을 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숨겨둔 여자. 류하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만으로 32세, 남편의 대학 동기였어요. 놀라운 건 남편이 저와 연애하던 시기에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다리였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3살짜리 남자아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상간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보자 순간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은우라는 아이였죠. 그러다 서류 뒤쪽에 사진을 봤어요. 그거 보고 진짜 화가 확 나더군요.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혼외자라는 걸. 얼굴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만약 남편이 그날 애를 맡기겠다고 데려왔으면 제가 당장 눈치챘을 수도 있을 만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머리에서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불시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 이름이 은우였는데 남편 상간녀의 아들 이름도 은우였죠. 딱 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어머니가 남편의 혼외자를 저한테 맡길 생각이었을 거예요. 둘이서 저한테 애가 불쌍하니 키우자고 난리를 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려다가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하니 그 계획을 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의 출생 서류나 양육 과정에서 남편이 친부라는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내내 제 뒷목을 잡게 하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한다고 한 집에 매일 자금 출처도 추적됐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 후 함께 모은 부부 공동저축 3천만 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사 비용 좀 보태줘라며 받아간 2천만 원, 남편이 저 몰래 받은 신용대출 5천만 원과 주담대 7천만 원,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5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2억 2천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은 팔지도 않았더군요. 그리고 흥신소의 최종 추적 결과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현재 타지방에 파견 근무 중이었고 파견이 끝나면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 아파트에 남편과 함께 입주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남고요.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돈이 모자라다고 한 것도 원래 살던 집을 팔지 않으니 모자란 거였죠. 그 돈을 남편이 저 몰래 신용대출과 주담대로 메웠고요.
시어머니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차지하면 그 돈은 다 처리하고도 남으니까 시원하게 저질렀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이사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진짜는 아들과 내연녀가 살 집을 며느리 돈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흥신소가 입수한 시어머니와 류하은의 문자 내역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은아, 걱정하지 마. 내 며느리 너뿐이야. 매달 네가 주는 돈이 얼만데.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왔으면 나도 널 선택했을 거야. 지금 있는 애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어. 걔는 자존감도 낮고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면 뭐든 다 해주는 호구거든. 이번 일만 잘 정리되면 쓸모 없어진 애는 버릴 거니까 걱정 마. 그걸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본 거였어요. 자존감 낮은 애.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뭐든 해주는 호구. 게다가 저를 곧 버릴 거라는 그 말까지. 상견례에서 제 손을 잡고 우리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라고 했던 그 말이 처음부터 저를 조종하기 위한 대사였던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잃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알면서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수작에 놀아난 거예요. 저에게 호구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저의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호구짓하는 걸로 비춰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울진 않았어요. 이 분노가 슬픔보다 컸어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어요. 우선 제 아파트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남편이 근저당을 설정하려 해도 법원 허가 없이는 손을 댈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인감증명서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남편이 갖고 있는 옛날 것은 사실상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사 가기로 했던 남편 명의의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부 공동재산 가압류를 준비했어요. 제 돈이 들어간 아파트니까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가압류를 걸면 남편이 이 집을 상간녀한테 넘기는 것도 파는 것도 담보 잡는 것도 전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쓴 돈에 대한 증거도 정리했어요. 이사 비용 2천만 원, 생신 선물, 장식장, 가전제품, 전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회계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 쓰고 영수증 안 챙길 리가 없잖아요. 그게 직업병이든 습관이든 결과적으로 저를 구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모든 것을 계획한 시어머니와 저를 기만한 남편, 그리고 상간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의 파견 근무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어요. 흥신소를 통해 상간녀가 그 집으로 돌아온 걸 확인했고 그 아파트에 상간녀의 짐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상간녀가 입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일부러 주말을 골랐어요. 남편이 그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시어머니한테도 미리 전화해서 말해놨습니다. 어머니, 이사하신 집으로 어머니 선물 하나 보내드렸어요. 꽤 값이 나가는 거라 어머니가 직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택배 도착한다고 하는데 꼭 집에 계셔야 해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좋다고 했어요. 아직도 저를 호구로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뭘 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도 그 집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셋이 모두 모여야 한 번에 모두 싹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사진으로 봤던 것들을 보며 두근거렸습니다. 집 현관 앞에 있던 유모차, 애들용 킥보드의 아이 용품들,
정말로 남편과 그 여자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는데 문을 연 사람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였죠. 나이는 저보다 2~3살 어려 보였고 편한 집 옷차림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흥신소에서 찾아준 남편의 내연녀 얼굴이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절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정록 씨 아내 윤서진이에요. 할 말이 있는데 들어가서 해도 될까요? 이 집 주인이 제 남편이거든요.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누구야? 남편이 현관으로 나오다가 절 보고 얼어붙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여보? 당신이 여기 왜냐니? 여기 시어머니 댁 아니야? 나야말로 묻고 싶은데 어머님 댁인데 이 여잔 누구야? 밖에 있는 어린애들 물건은 또 뭐고? 상간녀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한 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어요. 제가 이사 선물로 사준 장식장이 거실 안쪽에 그대로 서 있었고 제 카드로 산 에어컨도 냉장고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 물건들, 화장대, 옷까지, 아이 장난감까지 널려 있었어요. 상간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곧 이혼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건 좀 아니죠. 이혼? 저 아직 이혼 안 했어요. 현재 법적으로 정록 씨의 배우자는 저예요. 당신은 상간녀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의 집이라니. 저 이 집에 이삿짐까지 옮겨다 준 사람인데요. 이 집 살 때 5천만 원 낸 사람도 저고요. 그리고 행패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행패래?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저를 부르며 웃는 얼굴로 들어오다가 거실의 상황을 보고 멈칫했어요. 저, 남편, 상간녀, 셋이 거실에 서 있는 걸 보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뭔 상황이야? 어머니 잘 오셨어요. 마침 다 모이셨네요. 세 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인공이 모두 모이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놨어요. 흥신소 보고서, 남편과 류하은의 관계 확인 자료, 혼외자 출생 관련 자료, 새 아파트 등기부 등본, 매입자금 출처 추적 자료,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출력본,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보낸 그 문자를 크게 읽었어요. 하은아, 걱정하지 마. 내 며느린 너뿐이야. 매달 네가 주는 돈이 얼만데.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왔으면 나도 널 선택했을 거야. 지금 있는 애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어. 걔는 자존감도 낮고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면 뭐든 다 해주는 호구거든. 이번 일만 잘 정리되면 쓸모없어진 애는 버릴 거니까 걱정 마. 이렇게 들으니까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며느리가 둘이니까 돈도 2배죠? 제가 주는 용돈, 저 여자가 주는 용돈, 필요할 때 쓸 일꾼 노릇할 며느리도 있고 아파트 팔아치워줄 자존감 낮은 며느리도 있고, 그쵸? 참 대단해요. 널 선택하겠다는 말로 저 여자도 구슬려서 돈 받아 처먹고 저한테도 가족이라며 도와달라는 말로 돈 뜯어가고 말이죠. 제 말에 상간녀가 제일 놀란 모양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욕심도 욕심이지만 그게 언제까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때 저 잘 때 저한테 호구라고 했죠? 남편이랑 둘이서 히히낙낙거리면서. 제 행동은 호구짓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을 기만하고 비웃고 이용하려고 한 게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이럴수록 넌 우리 집안 사람 못 되는 거야. 며느리감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널 선택해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밀어줬으면 최소한 가정을 지킬 생각은 해야지. 아나무인의 정말 생각 없는 말만 뱉어내더군요. 가정을 지켜요? 어머니가 그 가정을 부순 사람이잖아요. 며느리 돈으로 아들 내연녀 살 집 사주는 게 가정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개 짖는 소리를 합니까? 뭐? 이 호구년이. 야!
네가 지금 뭐라도 되는 것 같지? 넌 그냥 호구야. 호구라. 그래서 상간녀 아들도 저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확실히 하자고 해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호구여도 중요할 땐 꼭 방어를 잘하거든요. 제 직업이 돈 만지는 직업인데 허술하게 가능하겠어요? 직업병이라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확실히 정리해 놓거든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하고 헤어질 거야? 너 이러면 나도 네 편 못 들어줘. 뭐 저 여자나 저나 똑같이 이용당한 입장인데다가 호구처럼 돈이나 뜯겼는데 이제 와서 무슨 편이에요? 어머니한테 편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둘 다 호구지. 그리고 이혼할 생각 없었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니까 잘 보세요. 저도 호구짓 안 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 저는 거실로 걸어갔어요. 제가 이사 선물로 사준 장식장 앞에 섰죠. 장식장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그릇과 장식품을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이 장식장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영수증도 있고 카드 결제 내역도 있으니까 제 물건이죠? 그릇을 전부 내려놓은 뒤 빈 장식장을 현관 쪽으로 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장식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장식장이 거실 바닥을 끌리면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미쳤어? 이게 뭔 짓이야? 미친 짓은 며느리 돈으로 아들 불륜녀랑 두 집 살림할 집 사준 짓이겠죠. 저한테 할 말이 아니라 본인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에어컨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았어요. 냉장고 전원도 끄고 플러그를 뽑았어요. 전부 제가 사준 거였으니까요. 여기 영수증 보이죠? 제가 산 거니까 제 거고 수거업체 보낼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거실 안쪽에 놓인 공기청정기를 들어 올려서 현관 쪽으로 옮겼어요.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야 달려왔습니다. 그만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나! 당신이 나한테 그만하라고 할 자격 있어?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이러는 것도 양반이라는 생각 안 들어? 미친 새끼.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팔을 확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더러워. 더러운 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상간녀는 거실 안쪽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얼굴이었어요. 물건을 현관 앞에 모아놓고 나서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숨을 고르고 세 사람을 차례로 봤어요. 자,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사준 것들은 내가 알아서 다 수거하는 거니까 딴지 걸지 마세요. 뭐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난 모든 것에 증빙이 가능하고 당신들은 대신 사기와 기만으로 신고당하고 소송당하겠지만 원한다면 하세요. 저의 악에 바친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상간녀는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오늘 중으로 가압류 들어가요. 제 돈이 들어간 집이니까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가압류가 걸리면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어요. 상간녀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가 탐이 많이 났었나 본데 거기엔 이미 처분 금지 가처분 걸어놨어요. 인감증명서도 재발급받았고요. 어머니가 근저당 설정하려고 했던 거 이미 다 막아놨어요. 너 언제부터? 새벽에 어머니가 킬킬거리면서 호구 잘 잡았다고 하신 그날부터. 그 후에 변호사 만나고 흥신소 돌리고 등기부 등본 떼고 하나하나 확인했어. 당신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안심하는 동안 하나씩 해결했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전부 들어갑니다. 어머니한테도 내용 증명 보낼 거예요. 제가 이사 비용이라고 드린 2천만 원, 그동안 생신 선물, 장식장, 가전제품 전부 반환 요구할 거예요. 안 갚으시면 민사소송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고 상간녀는 벽에 기대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자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폭발했대요. 어머니, 저한테 며느리 시켜준다면서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 집도 온전히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너까지 왜 이러니? 넌 이러면 안 되지. 너야말로 우리 아들이 유부남 될 거라는 거 알고도 꾸역꾸역 애를 낳았으면서 애를 빌미로 돈 받으신 건 어머니였잖아요. 야 이년아, 네가 뭘 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이 지경 만든 거잖아. 그럼 내가 널 내쳤을 때 네가 다시 안 돌아왔으면 됐지. 네가 네 발로 돈 들고 와서 며느리 시켜달라고 했잖아. 뭐예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책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난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이 집도 어렵게 마련해줬더니 네가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돌아섰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전 엄마 말만 듣고 한 건데 이게 뭐냐고요? 내가 언제? 바람은 네가 폈지 내가 폈니? 엄마가 며느리감 둘이라서 돈도 2배로 번다며 좋아하셨잖아요. 좋다면 날 따라온 네가 할 말은 아니잖아. 세 사람이 싸우는 걸 보니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로 모든 걸 알고 나니 남 탓하기 바빴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견고한 사이도 와장창 깨지는 게 눈으로 보였죠.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상간녀와 남편이 살던 집은 가압류가 실행됐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접수됐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혼인 중 부정행위에 두 집 살림, 부부 공동재산으로 내연녀 동거주택을 매입한 것, 아내 재산 탈취 시도에 인감증명서 도용 시도까지 증거가 넘치고 흘렀어요. 시어머니한텐 그동안 제가 쓴 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상간녀한텐 혼인 파탄 공동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3년 초가에 빠졌어요. 가압류된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없고 상간녀한테 넘길 수도 없으니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자와 주담대 대출 이자가 매달 쌓여갔어요. 시어머니도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더군요. 하긴 저한테서 뺏으려고 했던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책이 모두 막혀버렸으니 생으로 돈을 갚아야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한 번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이었어요. 하도 집요하게 걸어서 한 번 받았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만나자. 할 말 있어. 난 할 말 없어. 그때 이야기 다 된 걸로 아는데 왜 전화야?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가압류만 풀어주면 아파트 팔아서 네 돈 갚을게. 결국 돈이었어요. 잘못했다는 말 뒤에 있는 건 항상 돈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말은 가압류 풀어달라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 4년 동안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변한 게 없네. 변한 게 없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 나다. 우리 정록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 내가 어미로서 부탁한다. 소송 좀 취하해줘라. 이제 남남인데 그 사람 밥 먹는 거 자는 거 왜 제가 신경 써줘야 하나요? 아주머니가 계속 신경 쓰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예, 네가 좀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 제가 마음이 좁았으면 당신네들이 날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었겠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당신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었잖아.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거 진짜 실수하신 거거든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한탄만 하며 일방적으로 말하다니. 정말 죄책감이나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아서
저도 차갑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은 비교적 빠르게 확정됐어요. 남편 쪽에서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함께 살던 집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어서 맨몸으로 나가야 했어요. 전세금이 제 통장에서 들어간 내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남편 명의의 상간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제 기여분을 정산받았고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상간녀랑 같이 살겠다던 그 아파트가 남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재판부가 남편의 기만 행위를 심각하게 봤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반환도 받아냈어요. 시어머니가 버티다가 결국 민사소송을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돈을 내놨어요. 4년 동안 호구노수를 했지만 누구도 저를 탓할 수 없어요. 나쁜 건 사람의 사랑과 호의를 이용해 먹고 호구라며 비웃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호구는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이혼 후 남편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신용대출 이자에 위자료까지 내야 하니 여유가 없을 거예요. 회사도 그만뒀고 배달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상간녀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남자와 새 출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나 열렬하게 사랑하던 사이였는데도 시모의 배신을 눈앞에 마주하고는 도망쳐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비참해요. 아들한테 기대던 노후가 전부 무너졌죠. 빚 갚기 바쁜 아들이 어머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가족을 이용해서 부를 만들려던 사람이 결국 가족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거짓에 속았지만 그 거짓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부터 강해질 수 있었어요. 호구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호구를 만들려 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렸을 뿐이에요. 누군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한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의 착함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밟히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